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상의학과의 X선 사지 및 척추 검사를 증례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3강이 되겠고요. 1강에서는 방사선, X선, 주의사항, 검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 제2강에서는 흉부와 복부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3강 X선 사지 및 척추 검사에 관련된 임상 증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학과의 X선 사지 및 척추 검사의 임상 증례를 살펴보겠는데요. 본 에이지라고 하죠. 뼈의 연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콜레스 프랙처, 그러니까 콜렉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콜레스 프랙처. 프랙처는 골절이죠. 마취는 사머리란 뜻도 있지만 행진이란 뜻도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 피로 증후군인 마취 프랙처. 그 다음에 우리가 무지 외반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플랫풋, 그래서 평발, 그 다음에 가우트, 통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에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의 손가락뼈, 특히 왼손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뼈의 연령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성장판이 열려 있느냐, 성장판이 닫혀 있느냐를 우리로 확인하는 데 많이 쓰이는 그런 본 에이지, 그러니까 뼈의 연령 검사가 되겠습니다. 성장판은 X선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로 성장판에서는 주로 긴 뼈인 경우에 양 끝에서 관찰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면 손가락에 결국 요골과 척골, 즉 레디우스와 울나 끝부분에 성장판이 지금 열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뼈의 나이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 그러니까 이빨이라고 하죠. 이빨 가지고 우리가 얼마 정도의 나이를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사람인 경우에는 이렇게 뼈의 연령을 측정하는데 성장판이 닫혔냐, 열렸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이를 추정할 수가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비교할 수 있는 대조군과 그 다음에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그 책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장판의 유무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진은 지금 8개월이네요. 8개월 된 손가락과 그 다음에 5살 된 아기의 손가락을 비교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뼈의 연령은 X선 검사로서 결국 아동의 소아의 골격계 성숙도를 가지고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소아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성장에 대한 관심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뼈의 연령을 검사하는데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왼쪽 손, 그 다음에 손가락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뼈의 연령을 추정할 수 있고 우리가 성숙도를 알 수가 있다. 그게 바로 본 에이지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X선으로 우리가 왼손을 가지고 검사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뼈의 연령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로 AI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많이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비교군을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렇게 손이나 손목뼈를 가지고 X선의 영상을 가지고 연령별로 표준 영상과 비교하죠. 그래서 결국 표준 영상과 비교해서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컴퓨터를 이용해서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런 성장과 관련된 장애가 원인인지 뭔지 또는 성장 잠재력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최종 성인 예측키를 예상하는 데 중요한 척도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무릎이라든지 이런 것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간단한 왼손을 가지고 우리가 뼈의 연령으로 추정할 수가 있고 나중에 키가 얼마 정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검사법이 본 에이지 검사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콜레스 프랙처라고
하는 그런 것을 살펴보겠는데요. 콜레스는 사람 이름입니다. 프랙처는 골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빙판길이나 이런 쪽에서 손을 내밀 때 다음과 같은 포지션으로 짚게 되면 특히 이 레디우스 파트, 그러니까 요골 파트가 골절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짚는 방법이 있고 손가락이 꺾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것을 스미스 프랙처라고 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는 콜레스 프랙처라고 하는데, 손을 뻗은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발생하는, 그래서 디스탈, 심장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디스탈이라고 하죠. 원리라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가까워지는 부위를 뭐라고 합니까? 근이 프록시말이라고 하죠. 그 디스탈 레디우스 관절이 골절됩니다. 이것을 사람 이름을 붙여서 콜레스 프랙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익 요골, 디스탈 레디우스의 골 간담 부위가 골절로 되고 그 관절 표면은 침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엑스레이 영상에서 특히 레디우스 파트에서 디스탈 쪽에 골절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콜레스 프랙처라고 한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콜레스라는 것은 결국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콜레스라는 사람 이름인데요. 이분은 아이리시네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사람이고요. 서전이니까 외과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처음으로 1814년에 결국은 이 엑스레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은 그 사람 이름을 붙여서 따와서 콜레스 프랙처라고 하는 것이죠. 미끄러지면서 손을 짚게 되고 손을 받쳐주는 손목 부분에 특히 디스탈 레디우스 부위가 골절이 발생하게 되죠. 왜 그러면 골절이 발생할까요? 손을 짚고 넘어지면 우리 체중이 대개 2배에서 10배 정도의 엄청난 힘이 가해진다는 것이죠. 손목에. 그래서 부러지는데요. 대개 이제 오스테오포로시스라고 하죠. 골다공증, 뼈 엉성증, 그다음에 폐경이 왔을 때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스테오포로시스라든지 메노포즈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이런 콜레스 프랙처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이것을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치라고 하는 그런 행군 또는 행진이라고 하죠. 마치 플렉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개 우리가 두 번째 메타타살스라는 곳 쪽에서 스트레스에 의한 골절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행군이라든지 또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반복적으로 집중되죠. 그래서 외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을 체중을 받기 때문에 많이 뼈에서 발생하는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 파트가 바로 스트레스 프랙처가 되는 마치 프랙처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치라는 뜻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걷다가 발생하는 그런 행군, 행진이라는 뜻이다. 특히 이제 두 번째 메타타살스, 즉 발의 종족골에서 많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지애반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보시면 무지애반증 사진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수술한 무지애반증 영상을 보고 있네요. 그죠? 무지애반증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족부질환 중에 하나죠. 엄지발가락이 둘째 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휘어집니다. 그래서 관절이 튀어나오게 되죠. 통증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염증도 발생할 수 있고 특히 하이힐이라든지 이런 신발 쪽에서도 신발을 하이힐이나 이런 신발을 신을 때 많이 발생할 확률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무지애반증의 영상과 그다음에 수술한 그런 영상을 그다음에 그 발의 모양을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평발이라고 하죠. 이 평발 우리가 여러분이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되게 세우고 여러분이 옆으로 측면으로 영상을 보여주면 바닥이 어때요? 닿죠. 이것을 아치 프레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치 프레셔에서 롱지튜디널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평발에 관련된 엑선 측면 검사 사진과 실제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바닥이 완전히 닿죠. 그래서 이런 평발 사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행진이라든지 행군할 때 엄청난 통증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주위에서 봤을 겁니다. 그래서 플랫 푸트라는 그런 아치의 이런 모양이 보여주고 있지 않다. 그래서 바닥에 닿다. 그래서 평발이라고 하는 엑스레이 영상과 실제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통풍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푸른 생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요. 요산이 축적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뼈에서 보시면 요산이 축적돼서 생기는 관절, 연골 이런 주위 조직에 요산이 집착돼서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주로 관절 파트에서 많이 발생하고요.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가우트, 그래서 통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만 스치면 아프다. 그래서 통풍이라고도 하죠. 실제 엑스레이 영상도 보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영상의학과 엑선 사지 및 척추 검사에서 사지 파트를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복부 검사와 관련된 몇 가지의 증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ascular necrosis, 무혈성 괴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intrauterine device, 자궁 내 삽입 장치, 주로 피임에 많이 쓰이는 그런 기구인데요. 이게 이제 엑스레이 영상과 초음파 영상과 CT 영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펠비스 파트가 남성과 여성이 다릅니다. 구조가. 그런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무혈성 괴사입니다. 알코올이라든지 흡연을 동반한 그런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는 무혈성 괴사, vascular necrosis, 그래서 줄여서 AVN이라고 하는데요. 뼈의 혈액 공급이 일시적으로 영구적으로 중단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뼈에는 조혈기관이 있고 피가 어때요? 이렇게 공급돼야 되는데 이것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괴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무혈성 괴사를 하는 것이죠. 부상, 약물, 알코올에 의해서 많이 생기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관절 통증이 있고 운동 범위가 제한되죠. 보시면 힙 조인트 파트에서 우리가 vascular necrosis가 동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MR 영상에서 보시면 왼쪽 영상이 정상이고요. 오른쪽 영상이 우리가 뭡니까? 무혈성 괴사. 그래서 코로날 영상을 보고 계시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엑스레이보다는 MR 영상으로도 확인 가능성이 크겠지만 일반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엑스레이 영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확인이 안 되면 MRI 영상을 검사할 필요성은 있겠죠. 이번에는 인트라유테린 디바이스라고 해서 IUD라고도 하는데요. 자궁 내 장치가 되겠습니다. 피임 장치로 몸체에 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삽입하죠. 특히 여성인 경우에 이렇게 플라스틱과 구리로 되어 있는 이런 자궁 내 삽입 장치를 우리가 피임으로 어때요?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자궁 내막에 이물 반응을 유발해서 수정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스펌과 오범이 만나서 어때요? 수정이 되죠. 그 다음에 수정이 된 것이 우리가 자궁 내에 착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정을 방해하니까 어때요? 피임이 되겠죠. 그래서 3년에서 5년 동안 피임 효과를 보인다는 것인데요. 이게 엑스레이 영상과 CT 영상과 또는 초음파 영상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진이 바로 실물 사진이 되겠고요. 엑스레이 영상에서 보시면 꼭 T자 모양으로 되어 있죠. T자 모양으로 되어 있고 아무래도 금속인 구리로 되어 있으니까요. 어때요? 하얗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금속 같은 경우에는 불투과성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자궁 내 장치의 경우에 영상 징후로는 검사 시 통증이 있거나 끈이 누락되는 등 천공 또는 만취 의심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반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또는 뭐 천공도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확인하려고 엑스레이도 할 수 있겠고 초음파도 할 수 있겠고 CT도 할 수가 있겠네요. CT 같은 경우에는 저설량 CT로 할 필요성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IUD 즉 자궁 내 삽입 장치를 엑선 검사로서 유무를 감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양이 T자 모양으로 보이면 이것은 IUD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초음파 영상이 되겠습니다. 초음파 영상에서 보시면 아주 T자 모양이 아주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엑스레이 영상에서도 아주 선명하게 여성의 자궁 내 삽입 장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엑스레이 검사가 잘 보여지지 않거나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 초음파할 수도 있겠고요. 초음파에서도 잘 보이지 않거나 아주 불명확하면 결국은 CT를 통해서도 검사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CT 검사에서는 결국
로우도스라고 하죠. 저설량 CT로 검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CT 영상에서 보시면 아주 선명하게 화살표 표시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T자형 IUD가 되겠습니다. 자궁 내 삽입 장치가 되겠고요. 그래서 해부학적 위치가 아주 어때요? 여성의 경우에는 민감하기 때문에 로우 도스, 그러니까 저설량 CT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저설량 CT는 이렇게 우리가 천공이라든지 농양, 그러니까 고름이 있다는 것이죠. 합병증이 의심되는 경우에 시행하죠. 그래서 엑스레이로 확인할 수도 있겠고, 초음파로도 확인할 수도 있겠고, CT로도 확인할 수 있겠지만, 그 확인할 때 CT로 입체적인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은 저설량 CT.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관절률을 낮게 해서 결국 환자 피폭을 예방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영상은 엑셀 영상,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서 아래로 커트한 영상이 되겠고요. 하나의 영상은 코로날 영상이 되겠네요. 스파인도 보이고 콩팥도 보이고 그 다음에 펠비스 파트도 보이고 그 다음에 그 검정색으로 표시된 화살표 표시가 염증을 동반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자형의 IUD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남성과 여성의 골반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하로 아주 노란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남성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골반 모양을 가지고도 남성과 여성을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좌우로 노란색 표시가,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여성이 되겠습니다. 여성의 골반은 남성의 골반보다 더 넓고 짧고 골반 내 공간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태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청골은 뒤로 더 기울어져 있고 더 넓죠. 그래서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 골반 경우에는 이렇게 어때요? 침장 모양인 반면에 여성은 타원형으로 어때요? 골반 출구도 더 넓습니다. 그래서 태아가 어때요?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인류학자라든지 고고학자라든지 발굴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골반의 구조를 보는 방법이 되겠죠. 물론 이제 치아라든지 또는 대퇴골의 길이를 가지고 뭐 남성이냐 여성이냐 또는 혹시 나이를 추정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골반 파트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데 아주 전형적인 랜드마크다, 기본적인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척추에 관련된 임상 증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써 있는데요. 스콜리오시스, 스파인이 이렇게 측만되어 있는 모양이고요. 스폰다일로시스, 그 다음에 스폰다일리스테시스,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그 다음에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내용을 영상과 같이 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측만증이라고 하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영상은 정상적인 우리가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서비칼 커베이처라고 되어 있죠. 이 파트는 뭐냐면 경추가 앞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망곡 돼 있다. 그 다음에 룸바, 그러니까 요추라고 하죠. 허리뼈도 앞쪽으로 이렇게 망곡이 되어 있죠. 전형적인 뭐예요? 정상적인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으로 나와 있는 것은 후망곡이라고 하는데요. 흉추와 천추 파트,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꼬리뼈 이쪽 파트가 어때요? 뒤로 가 있죠. 이것이 정상적인 측면 사진에서의 우리가 척추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정상적인 모양이 틀리면 거북목이라든지 또는 스콜리오시스라든지 또는 카이포시스라든지 로도시스라는 그런 질병을 동반할 수가 있겠죠. 이런 모양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는 스콜리오시스 영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척추 측만증이라고 아주 심하게 우리가 허리뼈라든지 또는 가슴뼈라든지 그 다음에 이 목뼈가 이렇게 휘어져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이 영상을 만들어내려면 엑스레이는 결국은 두께가 다릅니다. 특히 요추 파트는 두껍고 그 다음에 이런 가슴이라든지 목뼈 파트는 두께가 얇죠. 그래서 보로스라는 그런 것들을 인체 등가 물질을 대고 촬영해 주면 좋겠고요.
이러한 척추 측만증과 관련된 것은 여러분이 3차원적인 기형 상태이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았을 때도 정상적인 만곡 상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주로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는데요. 1차적으로 보조기도 쓸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뭐 이렇게 수술하는 기법도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면 우리가 수술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뭐 보조기로 치료가 안 되면 이렇게 아주 만곡이 심하거나 아주 변형이 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수술 기법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번에는 스폰다일로리시스라고 해서 척추 분리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이렇게 우리가 중력, 그러니까 체중이 가해지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에서 아래로 중력이 작용하다 보니까 요추 5번째 파트에 있는 그런 협부라고 하죠. 지금 여러분들이 파스 인터 아티큘라리스라고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이 결손이 됩니다. 그러면 이 결손된 부위가 어때요? 분리되겠죠. 아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척추 분리증이라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이 분리가 되면 어때요? 이렇게 앞으로 슬라이딩이 되겠죠. 몸 안쪽, 앞쪽으로. 그래서 스폰다일로리스테시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척추 분리증은 우리가 자세가 어때요? 엉거주춤합니다.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X선 영상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여줄 영상은 결국 라테랄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테랄 영상에서 협부 파트가 결손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결손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검은 라인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화살표로 되어 있죠. 이 파트가 우리가 협부, 파스 인터 아티큘라리스가 지금 결손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척추 분리증이 심해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면 우리가 엉덩이를 뒤로 뺐고 몸 상체가 앞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전형적인 스폰다일로리스테시스,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죠. 이런 상태가 나오게 되면 결국 이런 자세를 환자들이 취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L4라는 것은 룸바 4번째, L4는 룸바 5번째. 그래서 척추 분리증이 심해져서 앞쪽으로 어때요? 슬라이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미끄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수술을 했던 그런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척추 분리증이 심해져서 이쪽의 척추가 중력을 받으면서 어때요? 앞쪽, 그러니까 앞쪽으로 하방으로 미끄러 내려오는 것이죠. 이것을 스폰다일로리스테시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 심해지니까 어때요? 허리가 과도하게 특히 요추 파트가 노도시스 뒤로 빼는 거죠. 그래서 뒤로 빼가지고 이렇게 어때요? 엉거주춤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노도시스가 심해져서 허리를 과도하게 펴게 되고 그 다음에 보상하기 위해서 골반이 앞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 다음에 전신의 무게중심을 잡으려고 무릎을 구부정하게 구부린 자세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것을 요추 전만이라고 하죠. 전만이라는 것은 앞쪽으로 갔다는 뜻입니다. 제가 설명을 반대로 설명했네요. 그래서 요추가 앞쪽으로 가게 되고 펠비스 파트가 뒤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무릎을 구부리게 되고 이런 전형적인 스폰다일로리스테시스의 그런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리 파트는 특히 이쪽에 있는 스폰다일로리시스 척추 분리증이라든지 전방 증이증의 경우에는 운동선수 특히 뭐 저병이라든지 또는 과도하게 척추를 사용하는 그런 운동선수 또는 과도하게 운동을 했다든지 또는 과도한 체중을 부하했다든지 어떤 심하게 작업량을 통해서 무거운 것을 들었다든지 그랬을 때 발생할 확률이 높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쪽에 조심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척추와 관련된 우리가 스콜리오시스, 척추가 측만증이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폰다일로시스, 척추 분리증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척추에 관련된 전방 전이증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같이 해서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이 척추 파트는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MRI라든지 CT라든지 이런 쪽에도 많이 검사를 하게 되는 기본적인 이런 엑스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스파인을 볼 수 있는 구조다. 특히 라테랄 파트에서는 우리가 옆에 있는 협부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파스 인터 아티클라리스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사실을 설명을 했고요. 물론 이제 다리가 아프다든지 손목이 저리다든지 그랬을 때는 뭐 CT 마일로그라피라든지 그 다음에 뭐 MRI를 통해서 진단할 확률이 높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엑스레이를 먼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CT 마일로그라피나 또는 뭐 MRI를 통해서 더 추가적인 진단이 필요할 때 검사가 요구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오스테오 아스라티스라고 하죠. 오스테오란 말은 뼈란 뜻이고요. 아스라티스는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뼈 관절염 혹은 골 관절염이라고 줄여서 영어로는 OA라고도 합니다. 줄여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뼈의 관절면을 감싸고 있는 관절 연골이 마모됩니다. 염증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요. 주로 연골이 마모되고 연골 밑에 뼈가 노출되죠. 그러면 활액막과 그다음에 관절 주변이 염증이 생기고 또 통증을 동반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엑스레이 영상에서는 뼈 관절염을 보여주고 있고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조인트 스페이스가 아주 좁아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면 오스테오아스라티스는 어때요? 주로 관절면을 감싸고 있는 관절 연골에 활액막이 염증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은 뭡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뼈 관절염과 그다음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류마토이드 아스라이티스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그냥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하고 줄여서 RA라고 하죠. 다발성 관절염의 특징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만성 염증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즉 활막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연골과 뼈로 염증이 퍼져가지고 관절의 파괴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관절뿐만 아니라 관절의 증상으로 뭐 빈혈 여러 가지 증상도 동반하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어때요? 특정한 곳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막 발생을 하죠. 류마티스 관절염의 촬영한 영상이 되겠죠. 오블릭 영상인데요. 왼쪽과 오른쪽에 전반적으로 다발성 관절염의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줄여서 RA라고 하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흉부, 복부, 그 다음에 척추와 관련된 여러 가지의 임상 증례를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흉부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복부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척추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제4강에서는 영상학과 CT 검사에 관련돼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T에서는 기본적으로 CT라는 것은 컴퓨티드 토모그래피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련된 검사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강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